안녕하세요. 경제적자의 시작점의 주식둥이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저번에 업로드하고 벌써 몇 주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매주 하나씩 업로드하기로 했는데, 정말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일 하나씩 올리거나 뭐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유튜버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저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오늘 한솔재지라는 회사를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뭐 제가 한솔재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거나 한솔재지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현재 제 입장에서 한솔재지가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분석하기에 좀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가져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솔재지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제가 오늘 한솔 재질을 가져온 이유는요. 현재 이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기만 했는데도 거의 작년의 실적만큼 했다고 볼 수 있고, 2021년도의 PER을 보면 26으로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선행 PER이 3.4로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는, 2022년도에는 저평가를 받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행 PER이 뭐냐면 2022년도에 달성하게 될 실적을 바탕으로 PER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이던스,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었던 실적만큼만 나오면 이 PER이 3.4 정도로 저평가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BR은 0.52 정도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을 기준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0.5이면 그래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당 수익률은 4%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과거의 자료일 수 있어서 좀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4%라는 거는 일종의 안전마진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수익률 4%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이거를 갖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안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전마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채 비율이 좀 마음에 걸려요. 부채 비율이 183%면은 적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매해 내는 이자의 금액이 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죠. 그러니까 회사를 분석할 때 상황이 좋은 것도 좋지만 이 회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좀 아쉽지만 나머지 상황들이 굉장히 좋죠. 우선 근데 PER을 보면요.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계속 저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PER이 어땠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 2016년부터 2022년도 현재까지의 자료를 좀 가져왔고요. 보시면 처음 시작은 PER이 한 15 정도로 그래도 뭐 저평가는 아니었지만 점점 저평가를 받는 걸로 보이죠.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이 최근에는 뭐 거의 5 정도? 지금 2020년도 3월 18일, 그러니까 코로나 가장 최저 위기 때의 PER이 5 정도였는데 지금 2022년도에 들어와서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5였다가 완전 실적이 박살이 나면서 PER이 거의 25, 26으로 확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완전 꺾였다가 다시 회복되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면은 사실 PER이 한 3.4면은 과거에 평가받았던 PER보다도 더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PBR은요, 0.5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시작은 한 1.2였고 계속 이것도 PER이 저평가를 받는 영역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는 거의 0.4를 깨고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이 코로나 때에 가까워지는 수준으로 이제 계속 이 저평가를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PER과 PBR만 봐도 이 한솔 제지 자체가 이 과거에는 한번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이 제지 산업에 대한 한계로 인해서 계속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솔제지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를 보는 이유는요,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보는 어떤 그냥 확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다른 짓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생각했던
영업을 잘 해왔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요. 간단히 보시면 1965년도에 유명한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님이 세안제지 공업 주식회사를 인수를 했고, 1991년도에 그 회장님의 장녀인 이희니 씨가 경영권을 받고 나서 주식회사 한솔제지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에 93년도에 이 삼성그룹에서 분리돼서 나왔고요. 2002년도부터는 이인희 회장님의 삼남인 조동길 회장님이 이 사업을 맡아서 계속 확장을 해왔습니다. 한솔재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에는 실적이 박살이 났다가 2022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 매출액을 보시면 이 38%가 증가했습니다. 예, 똑같이 반기로 이제 구분을 잡았는데, 매출액이 38% 증가한 반면에 영업이익은 무려 109%가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워낙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현재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 중에서도 이 정도 실적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높은 실적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좀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솔재지가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떻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은 크게 네 가지예요. 한솔재지는 이제 제지 사업이니까 산업용지, 인쇄용지, 특수용지가 거의 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관리가 5%의 비율로 매출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인쇄용지, 특수지가 각각 3대 3대 3, 뭐 3대 3대 4, 뭐 이런 식으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비율로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각각 주요 사업을 좀 자세히 볼게요, 뒤에서. 산업용지의 첫 번째는 이제 백판지죠. 백판지는 뭐 굉장히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별거 아니고요. 하얀색으로 된 딱딱한 종이를 백판지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 콤프로스트 이 사진을 가지고 왔죠. 뭐 이름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겉에는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냥 하얀색의 딱딱한 종이었는데, 이를 이 포장용 상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솔재지가 46%로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 포장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이 백판지의 이 이 성장성이 지금까지는 계속 유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백판지 자체가 택배 포장 증가로 인해서 계속 수요는 증가해 왔어요. 이게 제지 산업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백판지는 현재까지 계속 성장을 해왔고, 한솔재재 생산 규모는 2022년도에 75만 톤까지 증가시켜 놨습니다. 근데 국내 전체 생산의 50% 수준이라고 보면 거의 뭐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백반지의 반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국내 시장은 사실상 성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동남아로 수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무려 영업이익의 비율이 16%나 된다고 합니다. 이 16%를 달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노후 장비를 교체를 해서 이 생산에 대한 단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이 기업 리포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출 비중이 좀 높아서 이 물류 비용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출을 할 때 이 외부로 물류를 이동하기 위한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한창제지라는 곳에서 이 경쟁사인데, 이 캐파를 5만 톤에서 21만 톤으로 거의 4배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경쟁사의 캐파 증가는 결론적으로 경쟁을 심화시키고 이 판매 단가를 낮추게 되는 이 악영향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백판지의 이 영업이익률을 이 한솔재지의 백판지 영업이익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쇄용지는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문제지, 뭐 일반 책, 뭐 잡지 등에 사용되는 종인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시장이 줄어들 거라는 게 당연히 보이죠. 이제 인쇄용지 시장 점유율의 한솔재지 비율은 22.3% 수준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근데 연간 생산량이 60만 톤인데, 한솔재지도 인쇄용지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0만 톤 정도를 계속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장기적 또 지속적으로 이 수요는 감소하고 있죠. 한솔 재지가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도의 영업이익률은 2% 미만이었다고 하네요. 사실상 영업이익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솔재지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특수지 중에 가멸지입니다. 이 가멸지는 현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라벨이나 이 영수증에 사용되는 이 종이들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종이에다 프린트를 한다고 하면 이 종이와 프린터 기기와 잉크가 필요한데, 이 종이는 프린터에서 잉크가 필요가 없는 특수지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종이에 글씨가 새겨지는 방식으로서 잉크가 없이 프린트가 가능하게 하는 종이인데요. 이 한솔재지에서는 이 가멸지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미리 많은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좀 수익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특수지의 매출의 10%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9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지회사 대부분이 국내의 경쟁 과정에서 좀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이 성장성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한솔재지의 이 가멸지 사업 자체는 이미 90%가 해외로 수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는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해외 시장에서 이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산량은 30만 톤 규모로서 글로벌 공급의 1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 보면 이 코로나의 이 문제점이 2021년도에 그 절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영업 손실, 이 부분에서만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122억이 발생했다고 하고, 특히 이 가멸지는 생산하는 데 있어서 펄프를 수입해야 되고, 이 수입해서 펄프로 이 감열질을 만든 이후에 90%를 다시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물류비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이 마이너스 22억의 이 물류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왜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했나를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2021년도를 보면 2021년도는 그 전년도 대비 펄프 가격이나 물류비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왜냐하면 펄프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이 원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늘어나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물류비도 단순히 생산과의 관계없이 이 운반 자체만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향으로 인해 갑자기 실적이 고꾸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이러한 이 펄프 가격 증가와 물류비 증가로 인해서 이 판매 비용을 증가시켰고요. 이 산업용지, 그러니까 백판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용지에서는 약 판매 비용을 16% 상승시켰고, 인쇄용지와 특수지에서는 약 24%나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솔재지는 원가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게 2022년도 실적에서 일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수요가 감소했던 반면에 2022년도에는 다시 회복세를 겪으면서 이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올라갔죠. 이 수출을 많이 하는 한솔재지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 또한 영업이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제조 원가가 상승하는 초기에는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영업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생산해서 파는 가격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영업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가격을 계속 상승시키죠. 그래서 판매 가격의 상승을 보시면, 먼저 판매 가격이 1차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원가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이 만나서 최소한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할 텐데, 이런 걸 다시 고려해서 2차 상승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한솔재지 입장에서는 벌써 3차에 걸쳐서 판매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하고요. 어느 순간 이 제조 원가가 무한대로 성장하지 않고 어느 순간 하락하기 시작할 수 있죠.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 이 2차 가격 상승분과 함께 이 제조원가 하락의 크기가 크게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이 확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정확히 이런 상황이 현재 발생했다라고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이유에 의해서 영업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판매 가격이 증가했던 것뿐만 아니라 환율의 효과 따지도 보면 단순히 판매 가격을 올린 게 그 환율의 효과까지 더 더해지면서 크게 영업이익이 더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수출 기업에 대해서 ESG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지 기업 중에서는 ESG 경영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솔제지의 그 기사들을 보면요. ESG 경영이 글로벌 상위 3%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를 또 인증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인증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인증을 받고 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ESG 경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솔재지에 생산되는 제품을 해외에서 수출하는 데 더욱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솔재지에서는 기존의 제지 산업의 축소에 대비해서 신규 사업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테라바스라는 게 있고요. 테라바스는 산소와 수분의 차단성을 확보한 종이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기존의 연포장재를 대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포장재가 뭐냐면 비닐로 구성된 포장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롯데제과에 사용되는 젤리 포장재를 이 연포장재가 아닌 테라바스로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 크리넥스 마스크 포장 대부분도 비닐로 돼 있죠. 근데 이 비닐이 아니라 이 테라바스를 이용해 포장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 제품 자체가 다양한 데서 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더 이 적용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이 연포장재 자체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현재 비닐 자체는 재활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많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재활용을 그나마 하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일반 자연에 버려진다고 했을 때 이 연포장재는 거의 이 생분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테라바스 자체는 이 재활용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연에 버려졌을 때 생분해가 90%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 테라바스의 정용성은 앞으로도 커질 것이고 친환경 시장이 각광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성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테고는 테라바스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좀 방향성이 약간 달라요. 이제 프로테고는 방수성, 성형성, 내열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도 테라버스랑 비슷하게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폴바셋, 그다음에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디야 커피 등등에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자연에서 생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버스랑 프로테고는 계속 적용은 확대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근데 이제 투자 포인트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도대체 언제 적용이 커지고 언제 적용이 확대돼서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냐. 근데 이거는 외부에서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을 잡는 건 굉장히 어렵죠. 우선은 이 좋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 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지회사는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죠. 저평가를 당연히 받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쇄용지가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인쇄용지는 뭐 모두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할 거죠. 인쇄용지가 늘어날 리가 없죠. 이 스마트폰 사용, 뭐 태블릿, 뭐 노트북 사용으로 인해서 인쇄용지는 계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아마도 먼 미래에는 거의 0에 수렴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서 뭐 전 세계 소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이 백판지, 뭐 가멸지도 이 세계 소비 감소에 결국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현재 소비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는 택배나 이제 포장에 사용되는 이 백판지가 이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 소비가 감소하면 결론적으로 이런 백판지와 가멸지의 소비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한 한솔재지 처음부터 제가 언급드렸던 이 높은 부채 비율, 이게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단기 순이익이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한솔재지의 어떤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백판지 경쟁이 계속 심화되죠. 한창 제지가 5만 톤에서 거의 20만 톤으로 확대되는 거는 이 백판지의 영업이익률 감소에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은 악재 중의 악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친환경 포장재가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정확히 언제쯤 실적으로 보여지고 이게 언제 시장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한솔재지에 대해서 준비한 건 다 이야기를 했고요. 우선 한솔재지를 투자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한 최소 100개 정도의 기업을 좀 분석하고자 목표를 잡았는데, 그중에 그냥 첫 번째 스텝인 특히 실적도 괜찮고, 분석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이 한솔재지의 분석 방향처럼 이러한 비슷한 방향으로 다른 회사들을 좀 분석해 볼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 한솔재지 분석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 성투하세요.